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무료할 때면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항상 잘 시청하고 있는데요. 문득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십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공장에서 일하셨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서 힘들게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적장애가 있으십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수준이지만 확실히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판단 능력이나 지적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기는 해요. 외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출산하실 때 굉장히 난산이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뇌에 문제가 생겨 어머니께서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먹고 살기 막막한데 아이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니 외할머니께서는 버티기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3살배기였던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남으신 외할아버지께서 어찌어찌 어머니를 키우시다가 도저히 혼자서 바깥일하며 장애 있는 아이를 키우기에는 무리였는지 결국 어머니를 어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증조 할머니 되시는 분께 맡기고는 종적을 감춰버리셨다고 했어요.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증조 할머니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일찍이 돌아가셨고 증조 할머니께서는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히 지내시는 분이었거든요. 평범한 아이도 혼자서 키우시기 힘드셨을 텐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니 오죽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께서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고 본인 이름은커녕 자음 모음도 쓰지 못했습니다. 물론 장애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신 증조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볼 기회가 없었겠죠. 하지만 타고난 지능이 남들보다 낮으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속도도 눈에 띄게 더뎠어요. 애가 좀 컸으니 학교에는 보내야겠고 애 아빠나 애 엄마한테는 연락이 안 되니 증조할머니께서는 고민하시다가 무작정 어머니를 끌고 동사무소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복지사의 도움으로 어머니께서는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처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의 시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다고 합니다. 마치 어머니를 짐승마냥 쳐다보던 그 눈빛이 너무나 상처로 남아있다고요. 냄새나는 옷에 제대로 씻지 못해 때가 탄 얼굴, 머리칼, 더듬거리는 말투에 글자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가 선생 눈에는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학생들을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교사였다면 그런 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특수반에 보낸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당시 어머니께서 만났던 교사는 어머니를 책임지기보다 나몰라라 방치하기를 택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학교에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상 거의 없는 존재 취급을 받으셨다고 해요. 친구들도 모두 어머니께는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어려운 형편에 도시락을 싸줄 수 없었으니 어머니께서는 매일 점심을 쫄쫄 굶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증조할머니께서 그저 학교에서 아이 밥을 먹이겠거니 생각하셨다고 해요. 나중에서야 내내 점심을 굶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는 김치에 김이나 한맛 싸서 어머니 손에 쥐어 보내셨죠. 선생이나 친구들이나 모두 하나같이 어머니를 반기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학교 생활이 꽤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증조할머니와 함께 하루 종일 반지하방에 틀어박혀 곰팡이 스른 벽지나 지나가는 벌레들을 관찰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로는 매일같이 바깥을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들으니 심심할 틈이 없었다면서요.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또래 친구 한 명 없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른 하나 없지, 누구보다도 공평하고 학생들을 위해줘야 할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를 방치하고 증조할머니께서도 그리 바람직한 장애아 양육자는 아니었으니 도저히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기할 만큼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 어디 모자라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비난을 퍼붓고 못되게 굴어도 어머니께서는 방에 틀어박히기보다는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를 선택하셨어요.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서는 다른 친구들과의 직접 수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 다행히도 중학교에서 처음 만난 담임교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한 후 특수학급으로 배치를 해주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그 나이 때까지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장애 등록과 특수학급 배정을 마친 어머니께서는 조금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에는 어머니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고, 특수학급 담당 교사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장애아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어머니께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가르침 밑에서 어머니는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 소양을 쌓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일반인에 비해 그리 부족한 것이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에 크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요. 물론 깊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 티가 나기는 했겠지만요. 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대신 일하기를 선택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과 취업을 돕는 복지센터를 알게 되셨어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일하기보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싶어 하셨지만 그즘 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증조할머니께 버리듯 떠맡기고 사라졌던 할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다시 나타나 증조할머니의 장례를 치르셨다고 해요. 그때 할아버지와 마주했던 기억이 어머니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보셨던 기억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잘 자랐구나, 잘 지내라 이런 통상적인 이야기만 남기고 장례 절차가 끝난 후 다시 바람같이 사라져 버리셨다고 해요. 나중에서야 들은 얘기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재혼하셔서 자식들도 낳고 멀쩡한 다른 가정을 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아무리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한들 본인과 상대방의 사랑으로 인한 결실이고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선택하셔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요.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은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께서는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어 시설에 들어가야 할 예정이었지만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시설에 가는 대신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처음 일하게 되신 곳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셨던 어머니께서는 금세 일에 적응하셨다고 해요. 밝은 성격으로 센터 사람들은 물론 공장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졌고 증조 할머니와 단 둘이 살 때보다 오히려 이모저모 따져봤을 때 더 행복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센터 생활과 공장 생활에 적응하던 와중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까 사연 서두에 부모님 모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절은발이라고 하죠. 절뚝거리며 걸어다니는 사람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께서는 후천적인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젊었을 적 아버지께서는 한 덩치하시는 분이었대요. 남들보다 키도 크고 운동도 아주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꿈이었다고 하셨어요. 야구였는지 축구였는지 너무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지금은 기억이 흐릿하지만요. 학창시절 내내 운동부였고 어딜 가도 힘쓰는 일만 도맡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운동을 하다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고 그 와중에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시류에 빠져 방에만 박혀 지내셨다고 해요. 친구들도 많고 언제나 남들을 이끌고 다니는 성격이었지만 남들이 절은발이라 비웃을까봐 겁나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언제 어디서나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봤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니 그 사실을 견디기가 몹시 힘드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야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나 제도도 잘 되어 있고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일반인과 똑같은 시선을 바라봐줘야 한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적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일반인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병신 취급하며 손가락질하고 다리를 조금 저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모자란 놈 취급하며 함부로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취급을 견딜 수 없어 점점 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집에만 박혀 지내는 생활을 지속하던 어느 날 이렇게 살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친구들의 소식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사고 이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내셨는데 우연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운동선수가 되어 기사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창 자기 혐오감이 심하던 시절이니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로 아버지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애센터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찾은 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배정받은 곳은 작은 규모의 공장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는 기계 부품 조립 일을 하셨는데 평생 공만 쥐고 운동만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기에 영 손재주가 없고 꼼꼼하게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앞날이 막막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덩치는 멀쩡한데 사람 구실을 못해서 어쩌냐며 듣기 싫은 소리만 늘어놓는 통에 그나마 쥐어짜냈던 용기가 다시 바닥을 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센터 사람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밝은 성격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어머니와 다르게 아버지께서는 몹시 무뚝뚝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던 센터에는 부모님처럼 비교적 증상이나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들이 많았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중증 장애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속으로 그래도 나랑 저 사람들은 다르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선을 딱 긋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센터에서 곧드는 아버지께 먼저 다가간 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물론 두 사람도 처음부터 쿵짝이 잘 맞아서 급속도로 친해지지는 못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도 몹시 까칠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속으로 무시하셨고 어머니께서도 혼자서 곧도는 모습이 신경 쓰여 먼저 말을 건 것이었지 처음에는 아버지께 호감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런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일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만두신 기계 공장 다음으로 배정받았던 곳이 바로 어머니께서 일하시던 봉제 공장이었거든요. 봉제 공장 또한 손재주가 필요하고 섬세한 작업을 요구했기에 아버지께서는 이번에도 일을 적응하기가 몹시 힘드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비교적 빠르게 일을 습득할 수 있었고 어머니께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주셨기에 전에 있던 공장과는 다르게 봉제 공장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즈음 아버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몹시 고마운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며 아버지께 그래도 네가 사람 구실하는 걸 보고 죽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어깨 쫙 펴고 살라는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만약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방에 처박혀 한심한 모습만 보여드렸을지 모른다고요. 어머니 덕분에 일터와 센터 모두 적응을 잘하고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만나시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요.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다정한 어머니에게 점점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자란 것들끼리 결혼한다며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할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본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장애가 있으신데 어머니는 지적 장애인이라며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할아버지께 남들이 보기에는 나도 똑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물론 장애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 어디 하나 나은 부분이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 부족할 거 하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덕분에 내 장애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평생을 다해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다. 진심을 가득 담아 설득하셨고 결국 할아버지께서도 고집을 꺾고 두 분의 결혼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기에 경제 사정은 넉넉하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불경기로 두 분이 일하던 봉제 공장이 얼마 안 가 문을 닫게 되면서 먹고 살 길이 더 막막해지게 되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곧 다른 직장에 취업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센터에서도 불경기라 취업 자리를 알선해주기 어려워했고 아버지께서는 막막한 현실에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항상 어머니에게 윽박지르시고 화내시고 혼자서 주방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생각나요. 아버지께서는 술에 잔뜩 취해 어머니께 막말을 쏟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는 일반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보이다가도 조금만 진지하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면 앞뒤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기본적인 개념이나 상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의 지적장애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쉬운 걸 몇 번이나 설명을 해줘야 한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울며 아버지께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모자라서 미안하다.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 당연히 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적장애가 있긴 하셨지만 제게는 전혀 부족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운동회나 소풍이 있는 날이면 꼭 장을 직접 봐오셔서 제게 김밥을 싸주시고는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김밥은 파는 것에 비하면 모양이나 맛이나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수준이었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주시던 그 투박한 김밥이 참 좋았어요. 김밥을 싸시는 어머니 옆에서 내가 해보겠다며 발을 동동 구르면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나물을 조물조물 묻혀주시기도 하고 김밥을 돌돌 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와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친구들은 저희 어머니를 보고 너희 엄마 어디 모자란 것 아니냐며 짓궂게 놀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화를 버럭 내며 우리 엄마가 너희보다 훨씬 똑똑하다며 소리를 질렀죠. 덕분에 친구들과 싸워서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속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시는데 너무나 속상했어요. 게다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제게 막말을 했던 친구들 부모들도 저희 어머니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마냥 착한 딸인 것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차고 사춘기가 되었을 무렵에는 저도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장애가 있으신 부모님,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주변 어른들. 그 나이 때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밉고 원망스럽기 마련이잖아요. 어머니께 못된 말도 참 많이 했고 그러다 아버지께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제 말에 상처를 받고 방에서 혼자 우시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 와서는 그 당시 행동들을 깊게 후회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게 절대 부족한 부모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철이 조금 든 후에는 저희 가족은 몹시 행복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으나 항상 서로를 위하고 배려해주는 가족이었죠. 아버지께서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신 이후로는 술을 단칼에 끊으시고 일절 입에도 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첫 월급으로 부모님과 함께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비싼 식당에 와도 되는 거냐며 호들갑을 떠셨고 아버지께서는 별 말씀 안 하셨지만 몹시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돈 많이 벌어서 두 분 제가 꼭 호강시켜드리겠다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저희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외식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제게 인사를 해주시던 아버지 얼굴이 참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진한 눈썹에 이마에 자글자글한 주름, 거뭇거뭇한 수염 밑으로 환히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이요.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알았더라면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다 나올 걸 때늦은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일터에서 돌아가셨어요. 기계 사고였고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병원으로 실려가던 도중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고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정말 혼절하실 듯 우셨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새로 구한 직장에서 모자라다며 구박을 받고 돌아오셨을 때도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어머니께 폭언을 쏟아내실 때도 그렇게 기절할 만큼 꺽꺽대며 웃으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행복해지려던 참인데 하늘이 참 무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마냥 세상을 원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세상에 단 둘이 남겨지게 되었고 어머니를 위해 조금 더 단단해져야만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리 나이를 드셔도 언제나 소녀 같은 분이셨어요. 항상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죠. 나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천사표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곁에도 어머니처럼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녹록한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 아픈 곳을 쑤셔 어떻게든 등골을 빼먹으려는 못된 놈들이 꼭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머니께도 그런 사기꾼 몇몇이 다가왔고 어머니는 의심 없이 그놈들에게 마음을 열었다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집과 통장에 모아두었던 2천만 원 가량을 모두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남들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와 어머니께는 평생을 바쳐 모아온 전 재산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와 어머니를 도와준 것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도 되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어디서부터 날 속여왔던 건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크네요. 어찌되었든 한순간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저와 어머니를 남편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변호사도 구해주고 여러 기관에 연락도 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결국 그 사기꾼 놈을 잡아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만나셨던 센터처럼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나 도움을 주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더욱더 별 의심 없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만큼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고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쉴 틈 없이 달려왔던 저에게 기댈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자연스레 남편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들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지만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혼을 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지길 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사연이 다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인과는 어렸을 적부터 옆집에서 자란 누나 동생 사이라고 했어요. 서로 가까이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호감이 생겼고 연애를 하다 아이가 생겨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한 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알아눕고 병원을 밤낮으로 드나들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런 첫 번째 부인을 위해 거의 하루 종일 옆에 붙어 간호를 해줬지만 결국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산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 첫 번째 부인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랜 기간을 혼자 지냈다고 해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신도 없고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와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첫 번째 부인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고 2번째 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2번째 부인은 저희 어머니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센터 직원과 상담자 사이로 만났지만 자주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감정이 이성적인 호감인지 그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드는 동정심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과 그 사람과 가족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며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 다들 남편을 말렸다고 해요. 남편 또한 전 부인에게 호감이 있기는 했지만 결혼하기까지는 많이 망설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편은 전 부인과 결혼을 했고 주변의 걱정과 만류와는 달리 둘은 아주 행복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남편의 행복한 신혼생활은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꼭 남의 부족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나쁜 놈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남편의 전부인 곁에도 그런 못된 놈들이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당시 남편의 전부인은 센터의 도움으로 취업 자리를 구해 작은 회사에서 간단한 서류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단순 반복 노동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별 문제 없이 수월하게 일했다고 해요. 별 문제 없이 오래 근무하며 회사 사람들과도 자연스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중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직원 한 명이 남편의 전부인에게 접근해 사기를 쳤고
결국 전 부인은 그 말에 넘어가 직장도 잃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도 전부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전 부인에게 괜찮다며 몇 번이고 그녀를 달래주었지만 전 부인은 스스로를 비관하다가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기에 처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지 말문이 턱 막혔어요.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라 지금은 어느 정도 덤덤해졌다며 괜찮다 말했지만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을 내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걱정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 가루가 되어버렸으니 어찌되었든 당시에 저는 그런 남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곁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센터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상처를 입은 남편이 또다시 복지센터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참 오만하게도 그 여자와 달리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복지센터에서 연결해준 급식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섬세한 작업을 하시기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물론 급식소 일도 체력적으로 그리 녹록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 자체에서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굳이 일을 그만두시라 옮기시라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요. 결혼 후 남편은 어머니께서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다며 급식소 일을 그만두고 센터에서 간단한 서류 업무를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어찌 보면 낙하산으로 편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약간 아쉬워하시는 눈치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한번 크게 사기를 당하신 뒤로 저도 너무 걱정이 되던 참이었기에 남편의 말대로 일터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시작되었어요. 저 또한 따로 직장이 있었기에 매일 아침부터 출근해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어머니와 같은 일터에서 일하다 보니 저보다 어머니를 잘 챙겨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 어머니께서는 묘하게 지쳐 보이셨어요. 그저 새로운 일에 적응하려니 힘드신가 싶었고 무슨 일이 있냐 여쭤봐도 어머니께서는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복지센터는 작은 규모의 기관이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립기관은 아니고 사설복지재단 같은 곳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한 명까지 전부 그 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저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은인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사기를 당해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저와 어머니를 도와주었고 남편과 결혼하면서 제 인생에 안정감과 행복까지 가져다 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저는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시누이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시누이는 저와 동갑이었거든요. 게다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고요. 어렸을 적부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느라 제대로 된 또래 친구 한 명도 사귀지 못했던 저에게 시누이는 꼭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와 주었어요.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터놓을 정도로 시누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붙어있지 못하니 어머니가 많이 걱정되기도 하였는데요. 시누이가 항상 어머니 식사며 이것저것 챙겨주며 제게 인증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오늘 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시누이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었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시댁 식구들을 만났나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에 계시던 급식소보다 일도 훨씬 편하고 주변에 챙겨주는 사람들도 많으니 어머니 성격상 우울하거나 힘들어 하실 일이 전혀 없을 텐데 이상하게 어머니께서는 날이 갈수록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댁 식구들을 괴롭히냐 아니면 뭔가 불편한 점이 있냐 나한텐 괜찮으니 편하게 말씀하시라 이야기를 꺼내도 어머니께서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다들 너무 잘해주신다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심을 쉽게 거두기 힘들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댁 식구들과는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분명 시누이가 어머니를 알뜰살뜰 챙겨주는 것 같고 남편도 자나깨나 센터 사람들과 어머니 그리고 제 걱정을 해주고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남편에게 여전히 존댓말을 사용하고 묘하게 시댁 식구들을 어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어머니를 평생 동안 봐왔잖아요. 아무래도 제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센터 직원에게 몰래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평소 어머니께서 센터에서 일하실 때 어떤 느낌인지 살펴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직원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직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별 문제 없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제 생각처럼 어머니를 알뜰살뜰 잘 챙기고 어머니도 큰 어려움 없이 일에 적응하고 잘 지내고 계신다면서요. 물론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어딘가 찜찜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일반인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정신적으로도 남들보다 단단하지 못하기에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도 쉽기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이 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그런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런 행위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신적 학대의 일종으로 연인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등 주로 가깝고 친밀한 사이일수록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멀쩡한 사람들도 쉽게 당할 수 있는 일인데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울증 환자들이나 지적 장애인들은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고 나만이 너를 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판단 능력이 멀쩡한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에 당해 넘어갈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혹시 시댁 식구들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어머니께 친한 척 굴고 뒤로는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시댁 식구들이 괴롭히냐 여쭤봐도 쉽게 말씀을 꺼내시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 당시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 또한 시누이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큰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와 어머니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짓처럼 느껴졌거든요. 저 또한 그들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의심만 품고 제대로 확인은 해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직장일로 바빴고 점점 시댁 식구들과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부끄럽게도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신경했던 동안 어머니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어떤 고생을 하셨을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그런 상황에서 제게 간신히 내밀었던 SOS 신호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밤 늦게가 돼서야 집에 돌아왔는데요. 웬일로 남편은 없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저녁은 드셨냐 가볍게 안부를 묻고 남편은 왜 집에 없냐 여쭤보니 오늘은 센터에 일이 많아 늦게 올 거라고 답하셨어요. 그러냐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고는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자겠다 방에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앞으로도 계속 남편하고 셋이서 함께 사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왜 그러시냐 싶긴 했지만 아마 그럴 것 같다. 혹시 나가서 살고 싶으시냐 되물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당황하신 눈치로 그런 거 전혀 아니라며 남편에게는 본인이 이런 말 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날은 너무나 피곤했기도 했고 한시라도 빨리 씻고 잠에 들고 싶은 생각뿐이었기에 알겠다 답하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와서 떠올리면 어머니께서 그 질문을 꺼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제 무관심한 태도가 어머니께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사건은 터졌어요. 어머니께서 센터에서 일하시던 와중 갑자기 쓰러져 혼수 상태가 되신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던 와중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와 있었고 저는 엉엉 울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저처럼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을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덤덤한 표정이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는 제게 유난 떨지 말라며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되니 조용히 하라고 혀를 차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에 놀라서 울음도 멈출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서 계단 내려가시다 굴러 떨어지셨어. 머리를 부딪혀서 일어나기 힘드실 거라고 하더라.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어머니께서 혼자 그렇게 되시는 동안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어머니 시종이라도 되는 줄 알아? 하루 종일 붙어서 어머니 감시하고 있게? 안 그래도 일 처리 제대로 못하는 거 그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 요란 떨지 마. 사람은 누구나 때 되면 다 죽는 법이야. 당신도 나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법이라고. 이렇게 되는 게 당신 어머니 운명이었나 보지.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시부모님께서도 모두 냉랭한 반응이었어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병실을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의사는 아마 다시 눈을 뜨시기 힘들 거라며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평생 제대로 호강도 시켜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어머니마저 잃어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기절할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시댁 식구들에 대한 배신감과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혐오감, 여러 감정들이 몰려와 그날은 그렇게 하루 종일 어머니의 침대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짐이 썰렁했어요.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 모두 다 같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더라고요. 기가 차다 못해 현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봐왔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걸까?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제대로 된 판단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텅 빈 거실에 앉아 혼자 생각해본 결과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지금껏 제게 보여준 모습이 전부 꾸며낸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갑자기 단체로 해외여행을 떠난다니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그동안의 의문점들이 퍼즐을 맞추듯 딱딱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그래 적지는 않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며 미심쩍게 여겼던 점이 어머니의 태도 말고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사랑하고 상처로 남았다던 전 부인의 이야기를 할 때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면 분명 트라우마가 되었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게 전했었고 무엇보다도 결혼 후 저나 어머니 앞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분이니 앞으로 전처럼 사기를 당하거나 큰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다. 보험비가 조금 아깝더라도 많은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본인이 알아서 적당한 것들로 들어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싶어 별 생각 없이 넘어갔던 일이었는데 병원에서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마치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급하게 센터로 달려나가 남편의 전 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분명 센터에 등록된 사람이었고 일까지 했다고 했으니 기록이 남아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제 예상대로 전 부인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전 부인이 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고 말했지만 자료 내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류에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낙상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때 싸한 느낌이 들었고 그 길로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영 심드렁하게 제 이야기를 듣던 경찰관도 제가 서류들과 이런저런 증거들을 내미니 심각한 표정이 되어 저를 다른 검찰에게 연계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해외여행을 신나게 즐기고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 수사가 일차천리로 진행되었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정말로 파렴치한 보험 사기단이었어요. 전 부인은 물론 가장 처음 만났던 전전 부인까지 모두 부인들 앞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남들 눈을 속여 악독한 짓거리를 저지른 뒤 보험금을 타먹었던 것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을 위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기업에 가까운 복지재단이다 보니 감사가 느슨해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은 일부러 연고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을 꼬셔서 결혼한 후 본인들을 믿게 만들고 신뢰감을 쌓은 뒤 그런 짓을 저질러 왔던 것이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줄 알았던 신우이도 알고 보니 이미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 그 상대 또한 센터에서 만났던 장애인 남자였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미친 짓거리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어머니께서 시댁 식구들을 어려워하셨던 것도 제 앞에서만 어머니께 잘하는 척했지 제 예상대로 뒤에서는 어머니께 반말이며 폭언을 일삼았고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제게 알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재산이며 전부 빼앗아갈 거다. 당신들 다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일 못하게 만들어줄 거다.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렇게 뒤에서 온갖 구박을 들으며 버텨오셨던 겁니다. 제게 해를 끼칠까 봐서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억장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원했던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지다 못해 남들 손에 돌아가실 뻔했다니. 만약 어머니께서 눈을 뜨지 못하시고 그대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저를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었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눈을 뜨셨고 지금은 사고 전처럼 멀쩡해지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짐승반도 못한 인간들은 모두 다 실형을 선고받고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에 건 민사소송으로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도 보상금이 나왔고 저희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남자와 셋이 지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 일 이후로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와 저희를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저 모두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어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센터도 다른 센터들과 비슷하게 비리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것이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진심으로 이타적이고 저와 어머니를 배려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도 있는 법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언제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교성이 좋으셨던 분이 저 때문에 그런 상처를 얻게 되신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제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달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심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만나 결혼도 한 거고 어머니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으면서도 애써 무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을 겪고 어머니와 둘이 지내는 요즘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살아오셨듯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 저밖에 모르는 어머니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퇴근한 후에는 둘이서 맛있는 거 해먹고 주말이면 나들이도 나가고 가끔 어머니 모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계절마다 고운 새 옷도 사드리고 하면서요. 요즘 부쩍 어머니께서 늙으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어머니의 흰머리를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는 합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이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곁에 계실 때는 어머니를 위한 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저와 어머니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희생이나 봉사 같은 거창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제가 평생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요. 거창한 얘기를 하고자 써내려간 글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제 인생 다짐까지 여러분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이 사연이 채널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저 스스로도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참 다사다난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네요.
부디 남은 인생 동안 평안히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파란만 10대 시기를 기혼 여성이에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 계신 사연에 빠지다를 통해 제 경험담을 공유해 볼 테니까요. 허심탄회한 의견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하고 묘한 대치를 이뤄오다가 그게 펑 하고 터져버린 대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제 친정 이야기 잠깐만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었고요. 여기에는 좀 당황스러운 내막이 있었는데 아빠의 바람을 당시 제가 우연히 알아버렸고 그걸 별 생각 없이 엄마에게 이실직고를 한 게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신, 웬 다른 여자하고 똑같이 커플 등산복을 맞추고 돌아다녔다는 게 사실이야? 송현이가 목격했다는 게 정말이냐고! 아니 어쩐지 그 별 같잖지도 않은 등산이라는 취미에 왜 자꾸 돈이 들어가나 싶어서 내가 그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 역시 세상에 괜한 건 없는 법이었구나. 송현이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잠깐 정신이 돌아서 다른 여자하고 등산을 같이 다닌 건 사실이긴 한데 결코 깊은 감정은 아니었고 바람이나 같이 쐬는 수준이었어. 뭐? 바람이나 같이 쐬? 그게 아니라 바람이나 같이 피우는 사이였겠지? 생각해보니까 당신 갑자기 등산 타령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 초가을이었고 그때부터 돈도 꾸준히 밖으로 쓰기 시작했지? 그렇다면 바람이 난 게 거의 1년이 다 됐단 소리야? 이제 보니까 당신 몇 달 전부터 갑자기 향수를 구입해서 뿌리지를 않나. 수상했네. 내가 당신한테 놀아놨다는 게 너무 비참해. 당장 이혼해. 엄마는 평소에 온화한 성격이셨지만 화를 낼 상황이 되면 정말 불같으신 분이었어요. 한번 눈이 돌면 그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성미를 지니신 분이었기에 아무리 홧김에 이혼을 뱉으셨다고 한들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우연히 길에서 아빠의 바람 현장을 목격하고 그걸 엄마에게 발설했던 게 전부였던 저는 난데없이 그게 이혼으로 이어진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엄마와 살았어요. 이혼 원인 제공자는 아빠였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였는데요. 딱 2년 후에 아빠에게 가서 살게 됐습니다. 엄마가 아무런 짐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길 원하셨거든요. 저는 난데없이 버림받은 셈이 됐죠. 아빠는 담담하게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바람이 났던 여자분하고는 다시 만나지 않으셨고 재혼 생각도 안 하셨죠. 이러실 거면 애초에 바람은 왜 피우셨던 걸까 궁금했네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으신지 그 이후로 연락도 잘 안 주시고 혼자 태평하게 잘 사시는 친정엄마의 의중도 신기했고요. 도대체 결혼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저는 평범하고 소박하고 다만 화목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온전히 누리려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편하고 그때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최소 30살 정도는 되고 나서야 결혼할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만사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제가 설마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주인공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28 늦가을에 서둘러 결혼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에요. 저보다 훨씬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금쪽 같은 아들을 장가 보내기가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아쉽고 싫으신 모양이었어요. 여자가 됐으면 몸을 늘 조신하게 간수를 해야지. 발랑 까져서는 이미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다니. 아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부끄러운 줄 알고 뱃속 아이에게도 속으로 이 결혼식처럼 구준 행사에 참석시켜서 미안해라고 사과하면서 결혼식장 들어가. 알았어? 오빠가 나이도 있고 직장에서도 꽤 안정적이고 결혼하고도 남을 때라서 전 어머님이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네요. 혼자 속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쏙 빠지네. 발랑 까진 며느리 반기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아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있는지. 아유.
저는 막연히 남편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반겨주실 거라고만 여겼어요. 하지만 결혼 직전에 저에게 악담 같은 잔소리를 하시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후다닥 서두른 결혼식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검진차 들른 병원에서 뱃속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됐어요. 어머님, 아직 오빠가 퇴근 전이라서 오빠가 어머님께 소식을 전해주진 않았죠. 제가 낮에 병원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공주님이 탄생할 것 같아요.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아이일 거라고 병원에서 힌트를 주더라고요. 뭐? 공주? 너 그러면 딸을 가졌다는 거야? 아유, 이걸 어째? 너마저 딸이야? 아우, 지긋지긋해. 딸이면 싫으신 건가요?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성차별하면서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딸 가진 게 너 하나뿐이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겠지? 넌 눈치를 넣었다 팔아먹은 거야? 네 시누이가 줄줄이 딸 낳은 걸 네가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렇다면 눈치가 대단하다고 내가 칭찬을 해줄게. 그제서야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피어오르더라고요. 남편에겐 위로 누나만 둘이 있습니다. 큰 시누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고 아이가 그때 벌써 셋이었어요. 그런데 셋 다 딸이었죠. 작은 시누이는 저희 부부보다 딱 반년 먼저 결혼해서 이때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손녀만 연속으로 셋을 보신 상태였고 손자가 없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적잖이 실망하신 듯 한숨을 푹푹 내쉬시는 걸 보니 제가 너무 민망하고 멋쩍어서 차마 서운하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괜히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 들어서 애써 들러보았던 시댁에서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참고로 시아버지께서는 늘 좁은 방에서 내도록 텔레비전만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향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외출을 하시느라 시어머니와 딱히 대화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각방을 쓰시니 식사 때가 아니면 얼굴을 마주하실 일도 없나 보더라고요. 무뚝뚝하고 보수적이셨죠. 이날도 댁에 계시는지 아닌지 도통 알 길이 없어서 제가 시어머니하고만 대화를 잠깐 하다가 나왔었네요. 아무튼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딸이라서 실망이라는 반응을 받아든 이후로 기분이 썩 좋지 못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악담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몸가짐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쩜 조신머리가 하나도 없어서 결혼 전부터 덜컥 애부터 가지고 난리야? 그 바람에 정신 하나도 없이 우리 아들 결혼시킨 것만 생각하면 내가 화병 걸려도 이상하지가 않어. 제가 괜히 죄송해지네요. 오빠하고 저도 갑자기 이렇게 임신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터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이 결혼식 준비했던 게 두고두고 아쉽긴 해요. 어쨌든 찾아와준 생명에게 고마워하면서 좋은 부모 되도록 노력할게요. 너만 노력하면 돼. 너만. 발랑 까진 년이면 보통의 노력을 내서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 피똥 싸도록 앞으로 노력하면서 몸가짐 단정하게 해. 네? 발랑 까진 년이라뇨? 그럼 오빠는 아랫돌이 가벼운 놈인가요? 뭐가 어쩌고 저쩌? 어쩜 그런 천박한 말을 써. 남의 집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더니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남의 집 아들이라니요. 제 남편인데요. 아이는 혼자 만든 게 아닌데 저만 발랑 까진 년 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 공평하게 저희 두 사람 다 발랑 까지고 아랫돌이 가벼운 부부로 할게요. 이런 세상에. 어머머머,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구나. 야, 둘이 결혼할 낌새가 안 보이길래 가볍게 여기고서는 두 사람 관계를 봤었는데 어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단속에 들어갈 것을. 앞으로가 큰일이야, 큰일. 저도 어머님께서 고상하고 여유 넘치시는 분이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참 거침없이 내뱉으시는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퍽퍽 치면서 앓는 소리를 한참 내셨어요.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는 듯 그렇게 구시길래 그 앞에서 계속 있으려니 눈치가 보여 은근슬쩍 자리를 피했죠. 저라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임신으로 인한 결혼을 하게 된 만큼 직장 생활을 계속 영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직장에서 사무실 이전 문제도 생기는 바람에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했거든요. 사회생활을 쭉 하고 살아왔던 만큼 저는 타인에게 고지고대로 받아치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너무 솔직하게 상대를 향해 받아쳐버리면 그게 결국 저에게 어떤 대가의 화살로 되돌아올지 모르는 게 직장이더라고요. 애둘러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표현하는 법을 나름 저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단 말이죠. 이런 제가 생판 남도 아니고 제 시어머니께 말 똑 부러지게 반박을 하고 말았으니 속에선 탄식이 계속 흘러나왔네요. 괜히 그랬나. 고부관계에서 을은 며느리일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무덤을 팠나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서 앞으론 주의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님하고 둘이 새로 개업한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그 다짐이 바로 무색하게 됐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으면 좋을 애호박을 미리 사두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기다란 것을 집어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제 손등을 찰싹하고 세게 때리신 거예요. 찌개거리 미리 구입한다고 했으면서 애호박을 왜 이걸로 사? 저기 옆에 있는 동그란 게 찌개에 넣는 애호박인 걸 이날 이때까지 너는 모르고 산 거야?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동그란 애호박이 찌개에 넣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휴, 제가 미처 구분을 못하고 그냥 살 뻔했네요. 근데 어머님, 이렇게 긴 호박도 그냥 찌개에 넣으면 되긴 하지 않아요? 어디 식당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데는 저렴하게 단가를 맞춰야 하니까 그런 거라고 대충 생각을 하면 되지. 너는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고 난리야. 아우 전 어미 없이 자라서 이런 방면에 영 부족할 게 뻔하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 뭐라고요? 아, 갑자기 제가 엄마 없이 자랐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꺼내세요. 어머님, 저 조금 서운해지려고 해요. 온전치 못한 부모 아래서 자란 것들은 꼭 이런저런 하자가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한 것뿐이야.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했건만 넌 뭐 단박에 기분 상했단 티를 그렇게 팍팍 내고 그러냐. 아유 피곤해.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손잡이를 쥐고 있었던 쇼핑카트의 바퀴 부분을 발로 퍽퍽 2번 연달아 치시더니 휙 돌아서셨어요. 다음 코너로 빨리 가서 나머지 장을 보자는 신호셨는데요. 저는 제가 끌고 있었던 카트를 시어머니가 발로 그렇게 걷어찬 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매너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착잡한 심정으로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서 나머지 장을 보고 있는데 계산대로 다가가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너는 어른 앞에서 표정 관리 좀 제대로 할 수 없니? 아니 누가 보면 초상집에서 갓 상 치르고 나온 줄 알겠어. 나한테 시비 걸겠다는 거야 뭐야? 시비라뇨. 전 그럴 의도 전혀 없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과한 언사를 하셨잖아요. 카트도 발로 세게 치셨고요. 과한 언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임신했다고 유세 떨어? 왜 이렇게 매사에 예민해? 너 우리 아들 앞에서도 맨날 이러고 자빠졌어? 내가 너를 발로 찬 것도 아닌데 카트 이것 좀 걷어차기로써니 그걸 문제 삼는 거라는 거 자체가 황당하네. 시어머니께서 앙칼진 목소리로 저에게 일가를 날리셨고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힐끔힐끔 다 쳐다봤어요. 심지어 계산하시던 계산원분들도 손길을 잠깐 멈추시고 시어머니와 제 쪽을 보시더라고요. 창피함에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느낌이어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반박을 하려다가 그냥 다물었습니다.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옳다 싶으셨는지 이런 지적을 남기셨어요. 이제부터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저 경청이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괜히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는 대답으로 하지도 마라. 아유 내가 이런 당연한 것도 알려줘야 하고 아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그 형식적인 대답은 뭐야? 너 지금 누구 놀리니? 방금 어머님께서 대답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 것뿐인데 놀리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 발언에 당황인지 분노인지 모를 거친 숨을 몰아쉬시더니 이내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그제야 시선이 이쪽으로 쏠린 걸 알아차리시고는 황급히 계산대 앞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런 창피함은 아시는 모양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얼마나 머리를 싸맸나 몰라요. 참하게 인내해보겠다는 제 다짐이 금세 깨져버린 것에 스스로 허탈한 기분이 들었고 시어머니께서 먼저 시작하신 셈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였다는 합리화까지 끼어들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죠. 그런 와중 난데없이 작은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올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야. 올케가 신혼여행 갔다가 사온 게 설마 립스틱이랑 샤워 코어롱 딸랑 이것뿐일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더라. 반드시 뭐가 더 있을 건데 서프라이즈로 주려고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걸까 싶어서 엄마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네. 올케한테 얼른 다른 선물 있으면 내놓으라고 연락하라고 하시길래 내가 냉큼 이렇게 전화했어. 올케, 나하고 언니 선물 뭐가 더 있는 거 맞지? 네? 형님,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신혼여행 갔다 온 지가 벌써 한참인데 갑자기 선물이 추가로 있냐고 더 물어보시면 제가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머머, 올케는 무슨 반응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그런 생각을 하신 거냐며 궁금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나마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괜히 올케 보고 사람이 너무 차갑고 인정머리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었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나요? 참고로 급하게 서둘러서 한 결혼이니만큼 신혼여행지도 미리 예약하는 가격보다 좀 비싸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 친지구 지인이구 간에 저희 부부에게 굳이 선물 사오지 말고 그저 좋은 시간만 보내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그 의견들을 고지고대로 수용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사가면 나중에 어떤 후환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선물을 샀었는데요. 시누이들 몫으로 샤넬 립스틱하고 당시 유행했던 미국 할리우드 스타가 만든 샤워 코어링을 구매했었죠. 분명 받았을 때 엄청 좋아하는 반응들이었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그때 선물들이 너무 약소했다고 정말 뭐가 더 없는 거냐고 물어온 거예요. 형님, 사실은요. 그때 오빠가 아무것도 사지 말자고 자기 누나들한테는 절대 한 푼도 쓰지 않을 거라고 오만 난리를 쳤는데 제가 굳이 빡빡 우겨서 립스틱하고 샤워 코어롱 샀던 거예요. 그래서 전 한동안 이걸로 오빠 눈치를 봤고요. 아무튼 그래서 추가 선물 없었던 거 맞아요. 상황이 이래서 더 사올 수 없었던 점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뭐라고 올게? 세준이가 그런 말을 했었단 말이야? 걔 미친 거 아니야? 난 신혼여행 갔다가 비싼 젤리 세트 사줬었는데 그 녀석이 자기가 받은 걸 생각 못하고 적반하장이었네? 작은 시누이가 금세 뒤집어져서 분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에 양념을 치긴 했지만 남편이 아무 선물도 사지 말자고 강력 주장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찔리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남편 욕을 한참 하던 작은 시누이는 돌연 민망해졌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실토했어요. 아무튼 그랬구나. 아니, 난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올케가 자기 시댁 식구들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신혼여행지에서 선물도 작은 걸로 사온 거라면서. 아니, 진짜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선물 따로 더 사다 놨을 거라고. 나한테 연락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이 확 들어서 올케한테 물어본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좀 성급했네. 도저히 예사로 넘길 수 없는 내막이었죠. 작은 시누이가 스스로도 아차 싶었는지 전화를 휙 끊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뭐라고 꼬치꼬치 캐물어 볼 수가 없었네요. 아니 어쩐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일부러라도 시누이들하고 애써 접점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다했건만 작은 시누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선물 얘기를 들먹이는 게 너무 뜬금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사주었던 거예요. 진짜 황당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고 일단락 됐으니까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번엔 큰 시누이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올케, 내가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섭섭한 것 같아서 차라리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올케 어떻게 신혼여행지를 그 좋은 데로 갔다 오면서 자기 시조카 애들 선물은 하나도 안 사올 수가 있었어?
난 부스러기 하나 내가 쓸 건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 애들 거 안 사온 건 너무 섭섭하더라.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형님. 아시다시피 경험 없이 급하게 결혼 진행하다 보니 신혼여행 가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미처 그런 생각까지 못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성의 표시 꼭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엄마가 올케는 자기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좀 상했었는데 올케가 단박에 이렇게 나와주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어지네. 알았어. 고마워, 올케. 제가 너무 군더더기 없이 나가니까 당황한 큰 시누이가 내막을 살짝 실토해버리더군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죠. 저는 남편 카드로 인터넷에서 아동 장난감 요즘 최고로 인기 많다는 거 3개를 결제해서 큰 시누네 주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 돼서 시댁에 들렀을 때 모처럼 큰 시누가 와 있길래 마주쳤는데 절 보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최소한 30만 원 이상 돈 썼겠던데? 올케 통 크네. 그 정도는 쓰고 살아야지. 옛날엔 장난감이 몇천 원 하고 말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어서 몇만 원짜리가 기본으로 나오잖아. 자기 시댁 조카들에게 돈 안 쓰고 살면 어디다 쓰고 살아.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거들어대셨고요. 저를 눈으로 쓱 흘기시더니 왠지 모를 승리자의 기색 같은 걸 만연에 띄우시며 시어머니께서 물을 한 잔 느긋하게 들이키실 때 제가 큰 신우 쪽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자기 식구들 너무 안 챙기는 사람 같아서 제가 계속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챙기게 해서 제 마음이 이제 살짝 편해졌어요. 선물 기뻐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세준이가 혹시 챙겨준 거야? 올케가 사준 게 아니라? 올케가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라 당연히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난 그래서 올케가 사준 거라고 엄마랑 둘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오빠 돈이에요. 제가 오빠 카드로 긁었어요. 순간 콜록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살에 들린 소리를 내셨죠. 코에 물이 역류했는지 티슈를 뽑아다가 코까지 풀면서 기침을 하시는 동안 그 옆에서 큰 신우는 당황한 기색을 하고 있었고요. 저만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무섭게 눈을 째리면서 화를 내셨어요. 너 돌았니? 그거 아주 코딱지만 하던데 합쳐서 원가 3만 원도 안 나오게 생겼구만. 그 땅을 가지고 30만 원 이상 지출을 해? 우리 아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을 고작 그런 식으로 낭비했다는 거야? 어머님,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로 유행하는 장난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가치라면 아주 비싼 것도 아니에요. 너 진짜 입 안 다물어? 우리 아들 돈을 그딴 거에 쓰다니 분해 죽겠네. 그리고 세연이 너도 넌 딸만 줄줄이 낳아서 네 시댁에서도 불편하게 지내면서 대체 뭐가 잘났다고 딸들 선물을 네 하나뿐인 남동생한테 뜯어내? 분해서 길길이 날뛰던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갔는지 갑자기 큰 시누를 공격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큰 시누이가 단박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엄마, 내가 내 시댁이랑 어색하게 지내는 걸 왜 지금 들먹이셔? 그리고 그놈의 아들 사랑 짜증나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엄마를 가장 많이 챙겼는데도 엄마 맨날 결국은 세준이 타령이야. 그리고 엄마는 어린 손녀들보다도 다 큰 아들 하나를 더 위하시잖아. 그러더니 큰 신우가 한참 옥신각신하면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저는 뱃속 아기가 소란에 불편해할까봐 멀찍이 베란다로 나가 있었네요. 이윽고 큰 신우가 씩씩거리며 짐을 챙겨서는 시댁을 빠져나갔고 시어머니께서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너 앞으로 우리 아들 돈 함부로 쓰지 마. 네가 전에 돈을 벌어놓으면 뭘 하니. 지금은 땡전 한 푼도 안 벌고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고 있잖아. 그런 주제에 염치가 있어야지. 어머님, 저 돈 함부로 안 써요. 근검절약 정신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서 과자도 똑같은 거 사면 300원 아끼려고 다이소 가서 먹거리 코너 가서 사요. 넌 왜 이렇게 사족이겠니? 혓바닥이 왜 그렇게 길어? 전생에 뱀이었어? 너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 아들 돈 허투루 안 쓰겠지? 내가 두고 볼게. 네,
저는 기껏해야 돈 꽤나 주고 사 먹는 거라곤 과일밖에 없어요. 원래도 과일 잘 안 먹는데 임신하고 나서 입에 당겨서 그나마 찾는 거예요. 뭐? 올해 과일이 얼마나 비쌀 거라고 뉴스에서 떠드는데 과일도 가격 잘 보고 사 먹어라. 손자도 아니고 손녀인데 많이 먹여서 뚱뚱하게 태어나게 해봤자 좋을 거 뭐 있어. 어머님, 남하든 여하든 잘 먹고 잘 커야 하는 건 똑같죠. 아유, 내가 너 혓바닥 길다고 했지. 그리고 내가 일전에 뭐라 그랬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대답하라고 했지. 그 새까 먹은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머님. 그 성의 없는 말투는 나 놀리는 거야? 이거를 확시 그냥 아우, 왕년의 마순자 성질머리 나오게 만드네. 시어머니께서는 눈까지 짚고 난리를 치셨고 저는 잔소리 폭탄을 듣는 와중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 아가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머릿속으론 예쁜 풍경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겠네요. 1년의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무슨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있었냐고요? 제가 아까 시아버지 소개를 짤막하게 해드렸었죠? 남편은 굳이 한쪽으로 고르자면 외탁이 아니라 친탁한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남편하고 연애하면서 결혼을 안 떠올려 봤던 거예요. 정말 모든 방면에서 괜찮은 남자였다면 결혼은 30 이후에 하고 싶다는 철칙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상대를 놓치기 싫어서라도 결혼하고 싶어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기본적으로 태도라는 것에 결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죠. 오빠, 나 내일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하고 만나서 놀러 가기로 한 거 알지? 일정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나마 굳이 그렇게 일찍?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반응을 해줘도 좋을 법한데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하죠. 아, 그래? 그럼 내일 내 아침밥은 누가 차려? 네가 더 일찍 차려주고 나갈 거야? 내일 하루잖아. 알아서 차려 먹고 출근해. 냉장고에 먹을 거 많아. 나 그 시간에 도저히 못 차려. 아, 그래? 그럼 내일은 내가 평소보다 손해보는 날이네. 딱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말했어요. 정 떨어지게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웃긴 건 이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었죠. 30만 원 선물 사건 때문에 큰 신우가 시어머니와 갑자기 싸웠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집안일로 남편하고 큰 신우가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신우가 일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좀 울컥했나 봐요. 너는 편애만 받고 자란 녀석이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네가 이득 보고 자란 게 많으면 그만큼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넌 사람이 어떻게 받을 생각만 내도록 할 수가 있어? 누나, 내가 나 편애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엄마랑 아버지가 누나들보다 내가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말려? 굳이 말려야 될 이유도 없고 누나가 나한테 이러는 거 이해 안 돼. 너는 말뿐이나마. 그래, 어렸을 적을 떠올려보면 나 때문에 누나들 많이 속상했었을 거야. 이렇게 해줄 순 없니? 아니,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통화 음량이 커서 저한테도 그 내용이 다 들렸는데 제가 괜히 큰 신우한테 얼마나 민망했나 몰라요. 그저 말이나마 맞아 누나 이런 소리가 큰 신우는 듣고 싶었던 모양이었는데 남편은 정말 매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꾸 제 안에서 큰 신우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집안의 장녀로서 희생하며 살아온 부분도 분명 많았을 텐데 결국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한 건 막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신우들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정도가 다였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색하게 알았다고 답장만 하고 말았던 시누이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웃는 표식도 같이 보내주는 등 조금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용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예정일보다 나흘 이르게 출산했어요. 살면서 친정엄마를 애절하게 떠올려 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 낳고 나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형제자매도 없는 제 곁에 친정아빠가 찾아와 묵묵히 계셔주신 것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워낙 표현이 없으시고 말수도 적으신 분이라 저에게 딱히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었지만 존재만으로도 좋았어요. 이래서 가족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반면 출산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궤변을 늘어놓아 저를 놀래키셨고요. 우리 아들 닮아서 콧대가 어여쁘네. 아우, 특히 눈매. 요 눈매가 딱
우리 아들이야. 우리 손녀가 효녀라서 자기 엄마 안 닮고 자기 아빠만 닮았네. 제가 눈이 가로로 시원하게 트여 있고 남편은 눈이 세로로 동그란 눈입니다. 그런데 가로로 긴 눈매를 보면서 자꾸만 우리 아들 타령을 하시니까 기가 막혔죠. 어머님, 아기는 저 닮았는데요? 오빠는 쌍꺼풀도 없잖아요. 저는 있고요. 얘 좀 봐라. 우리 집안 유전 받아서 아기 눈이 예쁜 건데 너 무슨 소리를 하니? 아기를 보면 은은하게 내 눈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어? 어머님은 쌍꺼풀 그거 수술하신 거잖아요. 전 자연산이에요. 수술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 유전자에 새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제 눈을 닮은 거예요. 아까 복도에서 저희 친정아빠 보셨죠? 아빠도 쌍꺼풀 진하시잖아요. 저희 집안 유전이에요. 저도 모르게 와다다 반박을 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목부터 이마까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셔서 씩씩거리셨지만 대꾸는 못하셨고요. 너무 심했나 싶어서 제가 아차 싶었지만 사실 저도 참고 참다가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출산한 저를 향해서 수고했다라는 말씀 한마디 안 해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은근히 기분이 상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와다다 반박했던 것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많이 타격을 입으셨나 봐요. 그 이후로 저에게 날이 선 분위기를 드러내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추스르고 제가 일상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를 엄청 갈궈대셨습니다. 하루에 기본 5-6번은 아기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알아서 네가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다고 쳐. 집안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는 네 시아비는 산송장 취급이야? 뭐라도 네가 알아서 보내야 도리에 맞는 거지. 아버님께서 한 번도 그런 요구를 안 하셔서 생각을 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잊지 않고 보낼게요. 제가 아기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 정신이 좀 없었네요. 그런 사족은 또 왜 다는 거야? 하여간 너는 학습이라는 게 안 돼. 정신이 없었다고 알아달라면 하소연하는 거야 뭐야. 너 앞으로 꼬박꼬박 잘 보내놔. 내가 두고 보마. 진짜 귀찮아서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이걸 안 하겠다면서 될 핑계가 도저히 없어서 그냥 수긍하고 말았네요. 남편은 그때 회사 일이 무척 바빠져서 3주간 거의 매일 야근을 했는데 저 진짜 혼자 아기 보느라 시부모님께 때마다 정성스런 사진과 영상 보내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피골이 상접했던 제가 유일하게 반가워했던 연락은 친정아빠였죠. 솔직히 그 이전까지는 왠지 어색한 부녀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아기 낳고 심리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기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친정아빠가 손녀 얘기는 안 하시고 제 얘기만 하셔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보내준 사진 잘 봤어. 그런데 너 그 사이 살이 왜 그렇게 많이 빠졌고 낯빛이 안 좋아졌어? 잘 쉬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는 모양인데 다음에 내가 가서 아기 봐줄 테니까 넌 좀 쉬어야겠다.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라고 지금 돈 붙였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력 보충해. 무뚝뚝하셨어도 저에 대한 애정만큼은 묻어나는 것에 저는 제 계좌로 들어온 10만 원 보면서 힘을 얻었네요. 누가 치킨값으로 10만 원이나 주나요? 그때는 치킨값 인상되기 전이라서 가격도 더 저렴했는데요. 제가 애정 표현이 적은 딸이라서 차마 대놓고 감사 표현은 못했지만 덕분에 큰 힘을 얻고 독박융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제는 때마다 다양한 아기 사진 받으시는 걸로 성에 안 차셨는지 다른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너 분명 육아에 정신 팔려서 우리 아들 소홀히 하고 있지? 오늘 저녁 메뉴 우리 아들한테 못 차려줄 거야. 나물이 냉장고에 많아서 비빔밥 해먹으려고 하는데요. 참기름이랑 양념장 맛있는 것도 마침 있고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고기 한 점 없이 비빔밥?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얼른 나가서 고기 한 근 끊어와. 겉으로 알겠어요, 죄송해요,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일단 마무리부터 했죠. 그러고 나서 그냥 저녁상으로 비빔밥 차렸어요. 남편이 잘 먹던데요. 고기 따위는 찾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이건 생각 못했는데 치밀하신 분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기만해? 너 어제 우리 아들한테 풀만 먹였다며. 이제 너를 도저히 못 믿겠다. 앞으로 차리는 끼니마다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너무 싫었는데 그냥 뒤집어 엎을 거 아니면 우선은 꼭 아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런데 제가 차리는 걸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썽에 안 차셨나 봐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거절할 도리가 없었네요. 그런데 설마 그 당일에 바로 오실 줄은 몰랐어요. 손녀 아기를 보고 싶어 하신 저희 친정아빠가 방문하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 딸아이가 그때 곤히 자고 있었어요. 해올 수 없으니까 저희 친정아빠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셨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오신 거였는데 당황해서 맞이하고 보니까 반찬뿐만 아니라 웬 국 얼린 것도 가져오셨더라고요. 내가 진작 사골국을 크게 한 솥 끓여서 올려놨었지. 이거 바로 냉동실에 넣어놓을 테니까 때마다 해동하면 돼.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오빠가 국은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내가 그런 건 네가 말 안 해줘도 당연히 알아.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몸부신용으로 먹으라고 주면 우리 아들은 군말 없이 먹는 편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 파 쫑쫑 썰어서 같이 주는 거 잊지 말고. 집에 대파는 있니? 네, 사다 놓은 거 있어요. 그럼 사골국 내놓을 때마다 제가 대파도 안 잊어버리고 꼭 같이 준비할게요.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대파 당장 가져와서 지금 바로 썰어놔. 갑자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파를 부엌 다용도실에 집어오면서 한숨을 크게 내셨어요. 그게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순식간에 제게서 대파를 빼앗아 드신 시어머니는 그걸로 제 머리를 후리셨어요. 보자 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걸핏하면 자기 기분 상한 티 팍팍 내고 와. 넌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든 이따위로 굴라고 하든 아이고 이를 어째. 이혼 가정이라서 온전치 않은 부모였기에 제대로 배운 것도 없었겠구나.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로 사람을 치세요? 그래도 이게 눈 똑바로 뜨고 지랄해대네. 이딴 불량품은 우리 집안 핏줄을 키울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하다. 시어머니의 악담에 제가 드디어 눈이 휙 돌아가려던 찰나였어요. 순간 친정아빠가 돌연 등장하시더니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짝 하고 치셨습니다. 대파가 부엌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얼어버렸죠. 집에 아빠가 계시다는 걸 제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놀라웠고 아빠가 생전 처음 보는 분노한 표정을 하고 계셔서 또한 놀라웠습니다. 맞은 뺨을 부여잡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시곤 경악하셨죠.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설마 지금 집에 아빠가 계실 거라고는. 부모의 과오가 어찌 자식의 결함이 돼야 합니까? 아이, 듣자니 황당한 꼬투리를 잡으시던데 그러는 사부인께서는 바깥사돈하고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자식들에게 모범되는 부모가 아니면서 뭐 그리 떳떳하세요? 친정아빠가 일가를 터뜨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입술을 꽉 깨물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슬쩍 째려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빠는 코웃음 치셨고요. 우리 딸 그렇게 입 가벼운 사람처럼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사위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에 이혼시키고 싶은데 이혼한 부모의 운명을 물려주는 것 같아서 즉각 이혼하라는 말만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넘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선 바로 건서방부터 오라고 해야겠군요. 예? 안 돼요. 우리 아들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일에 지장 가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걸로 일 방해했다고 두고두고 저를 원망할 텐데 절대 안 돼요. 이보시오 사부인. 자식에게 원망 드는 거 하나 무서우시면서 왜 며느리에겐 이토록 막대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더니 갑자기 그대로 빠른 걸음을 내서 현관문 쪽으로 가더라고요. 설마 주랭랑을 치실 거라곤 예상 못했기에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고 잠기는 소리가 났을 때 어이가 없었어요. 가타부타 말씀도 더 안 하시고 도망치실 줄은 몰랐네요. 부덕했던 나 때문에 네가 힘든 상황을 겪어왔던 거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간 힘들었지?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빠. 저 별로 힘든 일도 없었어요. 늘 묵묵하기만 하셨던 아빠가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머쓱해진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을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친정아빠하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간 저희 부녀가 너무 의식적으로 대화를 피해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왠지 모를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적은 돈이라도 제가 버니까 그게 좋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에서 에너지도 얻을 수 있었어요. 또래 아기 엄마들이 대다수인 취미 모임에도 일주일에 1회 나가게 됐고요. 이때마다 아기는 친정 아빠에게 맡겼습니다. 손녀를 엄청 예뻐하셔서 제가 맡길 때마다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친정아빠에게 이런 면모가 있을 줄은 이때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된 계기가 시어머니의 만행이었기에 남편은 저에게 불만이 있어도 말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 모친에겐 실컷 하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난 집에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바로 집밥부터 먹고 휴식 취하는 게 낙인 사람인데 엄마 때문에 내 와이프가 변심해서 아르바이트 나가고 모임 나가고 이렇게 됐어. 아니, 나 혼자 불 꺼진 집에 퇴근하는 요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그런데 이젠 장인어른 눈치도 보여서 와이프한테 그런 거 나가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엄마가 버려놓은 행각이 있으니까 난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입장이고 하여간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베란다에 나가서 통화하는 걸 제가 엿들었는데 언뜻 들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 큰 아들이 대뜸 무조건 엄마 때문이라는 타령이나 해대다니 제 남편이지만 솔직히 한심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억장이 무너지실 법도 했죠. 너무 속상하셨는지 어느새 아예 드러누우셨어요.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안 가볼 순 없어서 주말에 갔었는데 자리에 누우신 채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망할게 우리 아들 기를 누르고 조종하고 있어.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가 억울한 일 투성이라고. 일말에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이 증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말이랍시고 시댁에 함께 방문했던 시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세준이 녀석 타고나길 아빠 닮아서 정없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성격이라고요. 걔가 엄마를 위해주기나 할 것 같아요? 아들 원망 받고서 그 원망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건 아니죠? 언니 말이 맞아요. 은혜 모르는 아들에게 집착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시고 올케에게 이겨드시려고 용 쓰시는 것도 이제 그만두세요. 아이 태어났으니까 두 사람은 앞으로 부모 역할 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바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셨어요. 물론 저 역시 시누이들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기에 놀랐던 참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쪽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웅얼거리시더라고요. 아들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딸들까지 포섭하다니. 게다가 사돈께서 엄청 단호하고 무서운 면을 가지신 것 같고. 아유, 그래, 내 패배다. 완벽한 내 패배야. 인정하마. 그건 내가 미안했다. 의욕을 다 잃어버리신 듯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그저 멋쩍게 돌아섰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를 옹호했던 것에는 남편도 놀란 듯 보였어요. 자기는 평생 누나들이랑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왠지 모르게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손녀 커가는 걸 보시는 재미에 맛을 들이셨고 부녀 사이가 점차 가까워졌어요. 제가 아빠하고 돈독하게 지낼수록 남편이 저에게 잘 대해주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제 착각이 아니라 사실이겠죠? 그제서야 결혼 생활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점점 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들하고 가까워졌는데 시어머니와는 뭔가 대면대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무척 심심하고 외로우신 상태이시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 둘째를 임신했는데 이걸 계기로 시어머니와 서로 화해하는 길로 들어서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시어머니께서 심심하고 외로운 생활을 더 하시게 될지 살짝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